알리바바, 미국의 IBM에 이어 세계 3위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죠. 김정소 이사님께서는 오늘 NFT 시장의 현황과 이 시장을 맞이하는 코인플러그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최하인 대표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겹치는 내용은 조금 스킵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non-fungible 토큰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태초에 크립토키티라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그때 18년 당시에 600이더, 그때 한 3.3억에서 4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세가 엄청나겠죠. 근데 지금 크립토키티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 금방 인기가 사그라들었거든요. 컨텐츠 비즈니스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뒤에 연결시켜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제 앞서서 여러 번 나왔는데 메인넷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꼭 짚고 갔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플랫폼들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메타디움이라는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메인넷이 있고요. 이 메인넷을 통해서 NFT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FT는 사실 쉽게 생각하시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등기부등본의 증명을 블록체인이 해주는 것이고요. 실제 그 부동산 물건은 IPFS라는 다른 분산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분산 저장 장치가 결합을 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술적 조합과 그다음에 중단되지 않고 에러가 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 왜냐, 자산이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NFT가 다루는 컨텐츠들의 영역과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크게 시장이 폭발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해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요. 가장 유명한 크립토펑크하고 여트클럽입니다. 오픈시라는 마켓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NFT를 촉발시킨 가장 큰 마켓이기도 한데요. 그 마켓에서도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저희 크립토펑크에 보여지는 저 캐릭터 하나하나의 가격을 매겨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기 있는 것들은 억 단위로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저 컬렉터블, 그러니까 수집을 위한 캐릭터들인데 그 희소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은 NFT에서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 마스크를 끼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테라라는 프로젝트 하고요. 포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들은 앞서 보시는 내가 모아놓은 콜렉터블 수집한 제품들을 조금 더 남들에게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발달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자유롭고 화려해졌다. 이렇게 좀 더 게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NFT 아트라는 영역으로 넘어왔는데요. 트레저 클럽이나 이쪽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플의 경매였는데 NFT 아트가 실제 크리스티 경매에서 기존의 미술 시장에서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야 사람들한테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폭발적으로 크게 이끌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약 우리 돈으로는 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현대미술이기는 합니다. 이게 역시
NFT 아트를 표방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특히 저쪽의 테일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컬렉터블이나 NFT를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1대1이 아니라 여러 개가 발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는 NFT 아티스트들이고요. 다음으로는 게임 영역입니다. P2E, 플레이 투 원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핫하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패러다임을 크게 바꿨는데요. 자, 엑시 인피니티라는 프로젝트는 베트남 스타트업이 시작을 해서 지금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필리핀의 국민 게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대를 보면 저 캐릭터 하나하나를 사서 3마리를 사야 게임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허들이 좀 높습니다. 지금 우리 가격으로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게임 캐릭터 3마리를 사야지 게임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저 캐릭터들을 싸우고 또 브리딩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퀘스트를 통해서 리워드를 받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저기서 얻어지는 수익이라 하는 것은 실제 받은 토큰을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서 실제로 피아트 머니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크립토키티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크립토키티는 단순한 교배, 브리드에 의해서 어떤 결과치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게임의 영역에서도 인정을 받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라는 것이 2018년도와 지금 21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온라인 게임, 미르나 뭐 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게임의 완성도 자체는 떨어지지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또 큰 재미로서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평균 급여가 우리로 봤을 때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게임을 하면 그 급여에 상응하는 수준을 벌 수 있다라는 의미로 크게 커졌는데요. 이런 경우가 드디어 이제 게임을 함으로 해서 실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저희는 크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랜딩입니다. 가장 유명한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 게임즈인데요. 여기 벌써 분양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부동산하고 동일하게 메타버스가 동일해 있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구매도 하지만 랜딩을 통해서 유동성을 토큰의 유동성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또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좀 복합화된 모델로서 굉장히 진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영역이나 음악 콘텐츠 쪽에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례가 많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여러 대형 엔터사들이 기존의 팬덤을 활용을 해서 NFT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기 밑에 보시면은 김계란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죠. 이 유튜버는 명화들을 저렇게 자기 캐릭터와 콜라보를 해서 작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순식간에 매진이 되고 굉장히 인기 사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인데 뱅크시는 자기의 풍자를 하는 작품을 실제 경매에서 자기네 재단에서 사들이고 그 재단에서 사들인 것들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실물이 없어져야지 NFT가 단 하나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 영상을 또 NFT화해서 또 팔았어요. 이렇게 기존 아날로그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판매 방식과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NFT 시장은 어떤 것이냐? 뭐 투자나 소유의 개념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모습은 경험과 연결해서 오는 커뮤니티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지금은 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강력하게 줘서 제품을 개선한다라거나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소비자 자체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전폭적으로 투명하게 오픈이 돼서 부자가 되는 길을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존과 좀 많이 달라지는 NFT 마켓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냥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규제의 이슈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권은 소유 증명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는 또 아직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판매하려는 음원에 대한 시도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부분이죠. 실제 내재 가치, 적정 가치가 이거냐. 저기 보시면 저 크립토펑크 저 파란 아이는 코비드 에어리언이라서 에어리언 자체가 가격이 높기도 하지만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라서 130억 원 우리 돈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보면은 김창렬 화가 작품이 대부분 뭐 1, 2억 선. 저희는 실물을 기준으로 여태까지 평가를 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여기서도 반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던가 게임 아이템들이 P2P 거래에서 뭐 억대로 넘게 거래가 됐다라던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제 자산을 평가를 하는 내재 가치를 보는 관점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이런 큰 규모의 거래들은 자금 세탁의 의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게임을 하는 게임 아이템들이 다 지금 200이더, 300이더씩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품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좀 극단화된 사례들이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서비스들과 많은 유저들이 이쪽 시장으로 이미 넘어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코인플러그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앞에 최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2013년부터 오로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고, 예, 앞에 전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메인넷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KB카드, 국민카드 쓰고 계시나요? 네, KB카드에서 2017년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를 적용을 했고요. KB카드를 쓰고 간편 인증을 쓰신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인증서를 여태 5년 동안 써오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궁극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한 각종 솔루션과 그다음에 마이키핀이라는 이제 인증과 지갑 서비스, 그리고 어제 앞에 나오신 장관님께서 상 주신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 받은 저희 메타패스 모바일 사원증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제자유 특구 부산에서 하고 있는 신원 인증 서비스인 비패스도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기서 서베이를 하면 간단하게 저희 메타코인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워드 보상 시스템들도 그렇고 비패스도 그렇고 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서 저희도 NFT 플랫폼을 준비를 해서 지금 7월부터 베타 운영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한 100여 개의 컨텐츠와 NFT 프로젝트들이 이미 좀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다음 달에 그랜드 오픈 12월 7일에 하는데요. 이때는 누구나 다 저희 플랫폼에서 자기 디지털 아트 작품을 올려서 NFT를 발행할 수 있고 또 옥션에 올려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뭐 로열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NFT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그 사용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뭐 메타마스크라는 각자의 지갑 앱들을 써야 되는데요. 저희는 마이키핀이라는 지금 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갑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쉽게 지갑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NFT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을 두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가 12월 7일 오픈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저희 코인플러그의 또 다른 서비스로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그동안 만나봤었는데요. 블록체인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NFT도 이 시장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기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 IP를 가지고 있어서 NFT에 발행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거래와 마케팅까지 다 지원하는 플랫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인플러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할 텐데 플로어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셜 인프라테크 전명산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셜 인프라테크가 한국의 이더리움이 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셨는데 그럼 소셜 인프라테크의 지금 기술 경쟁력이 다른 메인넷에 비해서 어떤 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구동되는 게 있으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직접 다 코드를 밑바닥부터 새로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 글로벌로 밑바닥부터 개발을 한 블록체인 소스가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 한 10개는 사실 이제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좀 의미 있게 경쟁할 만한 거는 한 7, 8개 많이 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중에 지금 메인넷으로 보면 이제 가장 최신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메인넷들이 가졌던 한계나 뭐 아니면 극복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속도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이제 지금은 뭐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메인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메인넷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더리움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이더리움 토큰을 사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뎁 토큰을 이제 뭐 어디 가서 포인트를 받든지 뭐 서비스를 사용하고 뭐 보상을 받든지 해서 뎁 토큰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뎁 토큰을 쓰려면은 이더리움 토큰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화로 결제를 하는데 달러를 사서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 지금 블록체인의 UX 사용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못 쓴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뎁 토큰 그 자체로 수수료를 그러니까 뭐 저희 메인넷 통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뎁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용성 면에서 기존의 메인넷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면 이제 저희 장점이다라고 그렇게 이더리움이나 이런 예. 다른 메인넷에 비해서 이 프로토콘은 그 프로토콘이 자체 개발한 코크만 갖고 있으면 뎁 토큰을 따로 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 메인넷의 기축통화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기축통화고 이걸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그게 뭐 금융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각자 이제 그 영역마다 토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토큰을 쓰려면 메인넷 토큰을 사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거래소에 가입해서 그 이체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내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뎁 토큰을 가지고 이제 뭐 요새는 뎁 토큰을 그냥 앱에서도 구매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결제해서 구매해서 뎁 토큰으로 그냥 쓰시면 된다. 예. 뎁 토큰만 가지고도 다 된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메인넷 토큰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다음에 LG CNS의 이정화 단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LG CNS도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일단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인프라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구축돼야 되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CNS는 이 중에서 어디에 지금 주력을 할 생각이신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방향성 잡는 거가 고민스럽고 저희도 메타버스 TF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검토들을 진행을 했고 이제 저희가 방향성으로 잡는 건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굉장히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거에 중점을 많이 두는 회사다 보니까 전체 메타버스 저희는 이제 SI 회사로서 고객께서 이제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거를 갖다가 구축하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속 가능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간 기획, 서비스 기획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에 대한 연동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네. 챙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존 기술로 메타버스 일단 접합할 수 있는 API 개발에 지금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API 개발이라기보다는 토탈 서비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캔의 유인영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탈중앙화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도 많지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자들의 편의성 문제에서 그 문제 제기가 있는데 특히 이용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문의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운영 주체가 굉장히 모호해서 이 진입 장벽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캔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사실 그 다양한 서비스나 조직들이 직접 이제 분산 조직이나 분산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객과 직접적인 접점을 맞이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서비스 내에서 보통 그런 그 불편 사항들은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에 접목할 수 있는 모델들로 저희가 이제 시장에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기존의 지금 그 기술 중심으로 이제 제공하시는 곳들에 비해서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존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환경이어서 이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하시는 수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굉장히 UX나 UI가 좋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다라고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플로어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 플러그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안전하게 보험 상품의 개발이 같이 연동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데이터 해킹이라든가 저장 장치 분실 같은 것들이 실제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코인 플러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알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수탁 사업자 지갑 VASP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ISMS 요건이라던가 이 부분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법적으로 그 이제 개인에 대한 수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제 실명 계좌가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가 준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허용이 되고 그 허용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부산에서 규제자의 특구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 실제 이제 뭐 책임 배상이라던가 이런 지금 레거시에 있는 보험 상품들을 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있는 보험 시스템에서는 이 가상 자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는 저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규제라든가 법제적인 형태의 보호는 안 되지만 우리 코인 플러그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로 보호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디지털 자산은 발행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이자 다양한 서비스 출연과 기술 개발에 동인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용자 유입의 새로운 매개가 되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떠오르는 시장에서 앞서 발표한 네 업체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여러분 큰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